네, 안녕하세요. 커피 감정평가사. 자, 오늘은 제 1강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커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터키, 인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동아시아권인데요. 어떤 또 비밀들이 역사 속에 또 숨어 있는지 어원부터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제1위 한국입니다. 아시아 제1위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 제2위 커피 소비국이 되겠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라고 하면 외국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한국에 유입이 대량으로 되면서 커피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요. 아울러서 일본에서 넘어오는 드립식의 핸드드립 커피가 같이 대중화가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의 커피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고종 황제의 러시아 대사관에 처음 커피가 들어가면서 커피 타임이 생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한국 최초의 호텔인 존탁 호텔에서 최초로 커피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했었지요. 자, 영화에 우리가 장군의 아들을 보면은 요즘 예전에 우리가 60년, 70년대 보았던 그 다방이라고 하는 이제 찻집 문화가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이었던 존탁 여사가 설립한 곳이 바로 이 존탁 호텔입니다. 영화에도 나오지요. 영화 그 고종 황제의 그 커피에 관한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지금 존탁 호텔을 배경으로 해서 왕실을 둘러싼 한국의 커피 문화의 최초를 알리는 그 영화이기도 했죠. 갑이라는 영화였었죠. 참. 자, 그 이후에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외국 식생활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가스라든지 그리고 서구식의 샌드위치, 빵이 같이 유입이 되게 됐죠. 자, 커피의 대중화는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유입이 된 커피입니다. 자, 이 당시의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인스턴트 커피가 되겠고, 이전에 보면은 왜 동모 식품에서 나오는 붉은색 레이블에 유리병에 담긴 그 커피, 바로 그게 6.25 전쟁 이후 때 미군 부대로부터 같이 유입이 된 커피였었죠. 자,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인스턴트 캔 커피가 개발이 되었었지만 역시 호응은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자,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원두 커피 문화가 정착이 됐던 시기가 바로 1930년, 40년 시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종 황제의 그 시기부터 그 이후의 개화기 이후로 계속해서 커피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인스턴트 커피의 군남용 보급, 즉 군에 납품했던 군남용 커피가 가정에까지 보급이 되면서 한국은 굉장히 커피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에서는 좋았던 게 자기네들이 먹고 마신, 즉 남은 재고품인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한국의 가정에 보급을 할 수가 있어서 외국 기업, 즉 미국이나 아니면 부대 안에서는 굉장히 한국이 정말 좋은 유용한 고객이었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에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가정이라 그러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가 먼저 보급된 이후 1970년 동서식품에서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커피 문화의 대중화가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싼 인스턴트 커피가 조리가 간편하고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2010년 기준으로 한번 보았을 때는 1년에 300잔 정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두 커피보다는 거의 80%의 인스턴트 커피가 한국에서 더 많이 소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라든지 유명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상륙 이후에는 양질의 추출식 커피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출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립으로 해서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한국 커피 문화의 특성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식 커피 메뉴를 선호를 합니다. 이탈리아식 커피 메뉴라고 하면은 에스프레소 추출식을 말하는 거죠. 강한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분출되는 커피를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입맛은 아메리칸 스타일을 선호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리지널로 먹는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가 아닌 물과 시럽 그리고 여타 우유를 갖다가 넣어서 만드는 혼합된 베리에이션 음료를 선호하는 게 한국의 기호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커피 전문점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곳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핸드드립 커피가 일본에서 유입이 되게 되면서 다양성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더 많은 커피, 즉 많은 종류의 원두라든지 그리고 말 그대로 핸드드립, 드립식 커피가 일본의 문화에 맞게끔 정착이 된 그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도 하나의 기호식품을 넘어서 웰빙 식품으로의 하나로서 본인의 기호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의 근접한 콜드브린 커피, 즉 차갑게 내려먹는 드립식 커피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치커피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의 다양한 인스턴트 커피와 함께 세계 최고의 원가 대비 마진율을 자랑하는 게 바로 한국의 커피 문화입니다. 커피의 품질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게 한국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다음 PPT 보실게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자, 약 17세기에 에도막부 시대에 처음에 일본의 커피가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배척을 하게 되는 세국 정책에 의해서 유일한 허가지였던 무역의 섬이었던 데지마 섬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커피의 문화가 먼저 발달을 하게 되고요. 나가사키항 인근에 인공으로 만든 작은 섬이 데지마 섬에서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데지마 주둔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커피가 밀 반출이 되면서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어 마시는 풍습도 생기긴 했었죠. 이후에 1950년대 미국의 영향으로 생도가 수입이 되면서 커피숍의 등장과 함께 핸드드립 커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드립 커피를 도입을 해서 일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발전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리타, 멜리타, 하리오, 고노 이런 네 가지 방식의 추출식 커피가 바로 일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되겠죠. 도입 초기 독일의 멜리타 드리퍼의 변형이었던 고노, 칼리타, 하리오 등의 새로운 드리퍼가 발명이 되었었고요. 가게마다 서로 다른 드립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립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약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갖다가 하나로 혼합을 해서 가게마다 서로 다른 독창적인 스타일의 드립법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69년도에는 UCC, 일본의 대형 커피 회사인 UCC에서 캔커피를 발명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하고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커피의 대중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두와 인스턴트 커피의 비율이 4대 6 정도, 즉 유로식 커피 스타일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터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 먼저 홍차의 일종인 차이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음료가 커피가 되겠습니다. 차이를 커피의 최초로 접목을 해서 차이 커피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끓이는 커피의 원조, 즉 이런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에 원두 분쇄 가루를 넣고 강하게 진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터키에서는 카우베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질감이 높고 바다감이 높은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터키 커피의 역사는 1955년도 시리아에서 최초로 커피가 유입이 되었었고요. 중세 악마의 음료로 낙인이 찍히면서 유럽 시장에 하락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17세기 중엽에는 이슬람권이 술탄에게 바치는 제사음료로 사용이 되었었고요. 재래의식에서 카우베, 끓이는 커피는 꼭 여성이 준비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요. 생두를 강하게 로스팅한 터키 커피는 자루 달린 주전자, 제스베라고 부르죠. 여기에 직접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리라든지 설탕, 물을 한꺼번에 넣고 제조를 하게 되고요. 반반씩 또는 이 비율은 바뀔 수가 있는데 보통 커피 반 그리고 나머지 베리에이션이 들어가는 원재료가 반 정도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은 찻잔, 반은 진하게 졸이면서 윗부분에 맑은 커피, 아랫부분에 앙금이 생기게 되는데 윗부분에 맑은 커피만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죽과 같은 걸쭉한 질감과 마시면서 물을 같이 마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바디감이 높고 질감이 아주 강합니다. 13세기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 시절 카우베 대중화가 시작이 되면서 카우베하네, 즉 유럽의 최초로 커피를 보급한 나라라는 뜻인 카우베하네라는 뜻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인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아침 식사의 필수 음료로 커피와 홍차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 북쪽 지역에서는 홍차를 재배하고요. 남쪽 지역에서는 커피를 많이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서 대부분 커피를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마이소르라든지 말라바르 남쪽에 있는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 바로 주요 재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도 커피는 1600년 아라비아만에서 경작된 예멘 커피의 시작이죠.
예멘에서 모카종, 즉 아라비카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라비카종이 보급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이슬람교 승려인 바바부단이 밀반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모카씨를 몰래 들여온 한국의 문익점 같은 분이 바로 바바부단이 되겠죠. 인도 남부 마이소르 산에 최초의 이 커피 묘목을 심어서 인도 남부 마이소르 산에 최초로 커피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중세 마이세로와 그리고 실론섬 유명하죠. 실론티. 홍차로 유명하죠. 중세 녹병의 창고에 의해서 커피 녹병에 의해서 마이소르와 그리고 실론섬이 홍차를 생산하는 재배 지역이 황폐화가 되면서 하나의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에서는 한 가지 몬순 기후를 이용한 하나의 인도식 몬순 커피가 탄생하는데 바로 이 품종이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종이 되겠죠. 로부스타 종은 아라비카 종과 달리 재배 지역이 훨씬 더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요. 굉장히 거칠면서 질감이 높은 품종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로부스타 품종으로 만드는 내리는 커피가 에스프레소 커피가 되겠죠. 자, 1900년대 개량된 아라비카 종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같이 재배하는 게 인도 커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인당 커피의 소비량은 홍차에 비해 월등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 커피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를 더 알려드리게 되면은 중세 마이소르와 실론섬, 즉 황폐화, 커피의 녹병에 의해서 즉 와인 같은 경우에도 필록세라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필록세라 때문에 와인의 모든 생산 지역이 황폐화된 것처럼 인도도 마찬가지로 중세 커피 녹병이 창궐을 하게 되면서 이 영향으로 아라비카 종이 아닌 로부스타 종을 유입을 하게 되면서 대체를 했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